어머니, 진짜 오늘은 좀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그때의 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시어머니의 굽은 어깨가 더 움츠러들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작업복 속에 숨겨진 30년의 침묵과 희생을 말이에요. 올해 추석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 진우 씨와 함께 차를 몰아시골로 향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3시간 거리의 시골집,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에 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리셨던 것. 남색 작업복에 고무신을 신고 오신 시어머니의 모습에 동생네 부부가 눈을 마주치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던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투리로 고맙습더 친정어른님이라고 인사하시자 조카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던 것.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다음부턴 집에 계셔도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친정에 모시고 가기 싫었던 겁니다. 여보, 우리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제 말에 토를 달지 않는 착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의 촌스러움이 부담스럽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시골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제 인사에 시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시며 손을 닦으셨습니다. 아이고, 왔나? 미안하다. 엄마가 더러운 꼴로 있었네. 또 시작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뭐가 그리 미안하신지 명절 때마다 예물도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손주들 용돈도 못 주셔서 미안하다고, 집이 작고 낡아서 미안하다고,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네. 가난 자랑도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벌써 시누이 명숙 씨가 와 있었습니다. 중학교 영어 선생님인 시누이는 늘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눈인사만 나누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제가 놓은 그릇의 위치를 바꾸시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는 그냥 두시더니 또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는 쌀쌀맞게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그래, 그럼 엄마는 밖에 나가 있을게라고 하시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랑 사이좋게 지내던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너무 촌스럽고 뒤떨어진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오후 2시쯤 딸 서연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26살 대학원생인 딸은 요즘 SNS에 빠져 사는데 시골집에 올 때마다 와이파이도 안 터진다며 불평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의 인사는 밝았지만 저는 딸의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미소 뒤에 숨은 불편함을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에 올랐지만 솔직히 말하면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시골 음식 특유의 투박함이 있었죠. 어머니, 이거 뭐예요? 서연이가 물었고 시어머니는 도토리묵이다. 할매가 직접 만들었제라고 사투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할매가 직접 만들었제라며 시어머니의 사투리를 따라했습니다. 웃으면서요. 남자친구도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다른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명숙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드신 건데 그렇게 놀리는 거니? 아, 이모, 장난이에요. 장난. 서연이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신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옳게. 좀 심한 거 아니야?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 신우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딸이 할머니를 놀리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게 며느리가 할 행동이야? 신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누나, 그만하자라고 말했지만 신우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넌 왜 맨날 눈치만 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누나, 무슨 소리야. 지혜도 힘들어. 남편이 저를 감싸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손을 떨며 아이다, 내 탓이다. 엄마가 잘못했다라고 중얼거리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함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또 자기 탓이래. 맨날 자기 탓이라고만 하시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우이는 왜 갑자기 저를 나무랐을까?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알기는 그냥 엄마 편을 드는 거겠지. 창밖으로 시어머니가 마당에 혼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 거친 손, 그리고 낡은 작업복.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에 가야 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추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친정 동생 지민이가 남편과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동생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동생네 부부가 올 때마다 괜히 위축되곤 했습니다. 언니, 추석 잘 보냈어? 지민이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오며 응, 뭐 그냥 그렇지라고 대답했지만 동생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댁에서 또 힘들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말끝을 흐렸지만 동생 남편 재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부님,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했죠?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에는 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렇게 가난한 시댁을 두다니 안 됐다는 뉘앙스였죠. 네, 뭐 건강하시기는 한데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지민이가 덧붙였습니다. 언니 진짜 고생 많다. 나라면 못 견딜 것 같아.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서울 사시고 교양 있으시잖아. 동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생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양원 알아볼까?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TV 리모컨을 쥔 채로 저를 돌아보는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갑자기가 아니라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 시골에서 계시는 것보다 제대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명절 때도 안 배워도 되겠지.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라서 더 잘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요양원이 뭐 나쁜 곳이야? 요즘은 시설도 좋고. 지혜야, 엄마는 평생 일만 하시면서 사셨어. 요양원 가시면 얼마나 외로워하실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외로우면 어때? 그게 더 나은 삶이잖아. 하지만 그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제 불만을 표현했죠. 며칠 후 대학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자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야? 갑자기 친구 은주가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 많던데. 은주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다른 친구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동정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강남에서 갤러리 운영하시는데 전시회 때마다 초대해 주셔. 옆자리의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 출신이라 손주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 또 다른 친구 미영이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시어머니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 시어머니는 저렇게 촌스러울까?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체면에 집착하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정상적인 감정이야. 누구나 자랑스러운 시어머니를 원하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나쁜 사람인가?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시어머니 자랑하더라고.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워. 전화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엄마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 거야. 나름대로? 그게 뭐야?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교수라는데, 갤러리 운영한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농사꾼이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도 엄마야.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다. 하지만 그 말로는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다 괜찮은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리고 문득 작년 추석에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엄마가 무식하고 촌스러워서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저는 괜찮아요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짐이시네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며느리구나.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위선 떨지 않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딸 서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용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해? 할머니는 형편이 안 되셔. 엄마가 줄게. 에이, 친구들은 다 할머니한테 용돈 받는다는데 우리 할머니는 왜 그래? 딸의 투정 섞인 목소리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잖아. 돈이 많이 없으셔. 그러니까 말이야. 친구 할머니는 명품, 가방도 사주신대.
우리 할머니는 딸이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초라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2세의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피곤한 게 아니라 지쳐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오후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어머니가 무슨 일이래? 별일 아니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그래? 엄마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셔. 내가 결혼할 때 예물도 제대로 못 해주셨다고. 서연이 용돈도 못 주신다고. 지혜야, 우리 엄마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워?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워?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는 순간, 저는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미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 그날 밤의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딸 서연이가 울면서 제 방으로 들어온 것을요. 26살 딸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우리 할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딸의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었는데 다들 우리 보고 할머니를 무시한다고 했어. 추석 때 할머니 사투리 따라한 것도 다 알더라고.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래. 나한테 막 화내더라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친구들이 뭘 안다고 그래. 할머니는 괜찮으셨어.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시긴요. 엄마도 할머니 피해 다니잖아. 나도 다 봤어. 명절 때 일부러 늦게 가고 친정 갈 때는 할머니 안 모시고 가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들키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들킨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그렇게 촌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너도 창피하다고 했잖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할머니를 사랑했으면 나도 사랑했을 거야. 서연이도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딸은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엄마구나. 나쁜 며느리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서연이랑 싸웠다며? 응.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그냥 할머니 이야기로 좀 다퉜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뭐가 어떻게? 어제 전화 받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약하셨어. 기침도 하시고. 그럼 병원 가보시라고 해.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야. 엄마가 돈 없다고 안 가시겠대.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 그 말에 저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대? 우리도 빠듯하잖아. 서연이 대학원비에, 집 대출금에. 그래도 엄마잖아. 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엄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면 뭐해? 평생 돈 한 푼 제대로 모으신 것도 없으시면서. 우리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예물이라도 해주셨지. 말을 마치고 나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으니까요. 그래. 우리 엄마가 돈이 없지. 미안해. 남편이 조용히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닌데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지니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정말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혜. 아이고, 며느리. 무슨 일이요? 아니, 그냥,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엄마는 늘 괜찮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침하신다면서요? 아이다. 별거 아니요. 며느리. 미안하다.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여희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 또 미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제발. 괜찮아. 며느리. 너 혹시 진우랑 싸웠냐? 아들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시어머니는 제 걱정이 아니라 아들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 자신보다 자식 걱정만 하며 사셨다는 것을요. 아니에요. 안 싸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며느리.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못 돼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실까? 무엇이 그렇게 미안하신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너한테 짐이 돼서. 어머니, 정말 미안한 건 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며느리야.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신우이 명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고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올케, 안에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며 저는 불안했습니다. 추석 이후로 신우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게 심하다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올케, 앉아. 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올케, 우리 어머니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신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시골 농부가 아니셨어. 신우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이거 읽어봐. 신우이가 건넨 봉투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3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수가 엄마의 소중한 딸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구나. 내일이면 우리는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가야 한다. 명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로 가는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 내 탓이 아니란다.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셨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15억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셨지. 우리 집도 엄마 직장도 모든 걸 정리해야 해. 하지만 명수가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서울대학에 갈 때까지 엄마는 뭐든지 할 거야.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라도 내 학비를 마련할 거야. 너는 엄마의 꿈이란다.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는 꼭 이루길 바래.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대학이라는 단어, 직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15억 빚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자 그대로야. 어머니는 1985년 이전까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어. 그것도 아주 좋은 직장에서. 어떤 직장이요? 대한제약. 기획이사까지 하셨어. 신우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획이사? 그게 임원이잖아요? 응. 70년대에 여자가 대기업 임원이 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 어머니는 당시 굉장히 유명하셨대. 그런데 왜?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재산도 다 빚쟁이들한테 넘어갔지. 어머니도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내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짐을 싸더니 명수가 우리 시골로 이사 가자고 하셨어. 난 그때 몰랐어. 왜 갑자기 서울을 떠나야 하는지,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지, 그냥 엄마를 원망했지. 신우이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시골에 가서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셨어. 농사도 지으시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하셨어. 야간 근무까지요? 응. 어머니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주무셨어. 그렇게 30년 동안 일하셨어.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다니. 그리고 30년간 빚을 갚기 위해 일하셨다니. 어머니는 그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셨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의 나는 그냥 시골 농부다라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짐이요? 응. 엄마는 우리가 엄마의 과거를 알면 더 미안해하고 더 부담스러워할까봐 숨기신 거야. 신우이가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한격 증명서야. 종이를 받아들자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76년. 성적 수석.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시골에서 작업복을 입고 농사를 지으신 겁니다. 믿어지지 않죠? 신우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옳게. 나는 평생 엄마한테 미안했어. 내 학비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신 걸 알았거든. 그래서 나는 서울대 갈 성적이었지만 지방 사범대로 갔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옳게. 너는 달라. 너는 어머니를 무시했잖아. 촌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신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옳게. 나는 참을 수 없었어. 추석 때 서연이가 엄마 사투리 따라하는 걸 보고, 너도 말리지 않는 걸 보고, 그래서 오늘 온 거야.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다야? 몰라도 되는 거야?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 신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맨날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알아?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못 돼서, 예물도 제대로 못 해줘서, 손주들 용돈도 못 줘서, 그게 다 빚 때문이었어. 빚은 5년 전에 다 갚으셨어. 30년 만에. 근데 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계속 검소하게 사셨어. 습관이 된 거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옳게. 이제라도 알았으면 어머니를 다르게 대해줘. 어머니는 평범한 시골 농부가 아니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야.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갈게. 이 편지는 올케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 어머니, 왜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신우이가 현관문을 나가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신우이가 다녀간 후 이틀 밤을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제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촌스럽다, 부끄럽다,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화요일 새벽 4시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깼고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엄마가?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응.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누나가 새벽에 전화했는데 엄마가 의식을 잃으셨대. 지금 구급차로 병원 가는 중이래. 우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골까지 3시간. 남편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았고 저는 조수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그동안 시어머니께 했던 모든 못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 일부러 늦게 간 것, 사투리를 부끄러워한 것,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 여보, 엄마, 괜찮으시겠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누나, 남편이 달려가 신우이를 껴안았습니다. 진우야, 엄마 어떠셔? 의사 선생님은 뭐래? 지금 응급 수술 중이야. 뇌출혈이 심해서.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하셨어. 각오하라고.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 앞에 섰습니다. 빨간 수술 중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제게는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사과도 못 드렸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우리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 부위가 넓어서 수술은 했지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식은 언제 찾으실까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면회는 할 수 있나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30분 후에 잠깐 면회 가능하시고 5분 정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시고 우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간호사님이 나와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오세요. 남편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작아 보여. 다음은 신우이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옳게 들어가 봐. 신우이가 저를 떠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튜브와 기계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 그리고 너무나 창백하고 작아 보이는 얼굴.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제야 보니 그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습니다. 원래는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것 같은 우아한 손이었을 텐데 30년간의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혜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고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가 사과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정말 몰랐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한테 편지 봤어요. 어머니가 서울대 나오신 것도, 대기업 임원이셨던 것도, 30년간 빚을 갚으신 것도 다 알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부끄러워하고,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간호사님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실환이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옳게 신우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너무 작아 보여요. 저는 신우이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과 신우이와 저 세 사람이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2시쯤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게 엄마 방 정리해야 해. 엄마가 깨어나시든 안 깨어나시든 우리는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해. 네,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시골집에 가자. 엄마, 방에 가면 더 많은 진실이 있을 거야. 신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기를,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날 오후, 시어머니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48시간이 고비라고 반복하셨고 우리는 교대로 병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방에 가보자.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남고 신우이와 저는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자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가 말리시던 고추가 그대로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일하셨나 봐.
신우이가 그릇을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매우 작고 소박했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옷장,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 저 장롱이야. 엄마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주신 적이 없어. 신우이가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어요? 엄마, 베개 밑에 항상 있었어. 신우이가 베개를 들춰보니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잡은 신우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롱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액자에 담긴 졸업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어머니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우아한 자태. 이것이 제가 알던 그 촌스러운 시어머니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게 1976년 서울대 졸업식 날 사진이야. 신우이가 액자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박순자, 경영학과 수석 졸업. 1976년 3월 1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함들이었습니다. 대한제약, 기획이사 박순자, 전화 02-123-123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원, 명함. 제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직급이었습니다. 옳게, 이것 봐. 신우이가 오래된 잡지를 꺼냈습니다. 1975년 여성동화 표지였습니다. 특집 대한민국 여성 리더 10인. 표지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10명의 여성이 서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시어머니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시어머니는 당당한 자세로 서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펼쳐보니 시어머니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이사는 대한제약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임원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는 입사 5년 만에 기획이사로 승진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성이라서 불리한 점은 없었나요? 라는 질문에 박 이사는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한국 최초의 여성 CEO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작아지셨을까요? 더 봐. 옳게. 신우이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치 일기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5월 4일. 오늘로 서울을 떠난다.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15억의 빚을 졌다. 집도, 차도, 내 직장도 모두 잃었다. 명숙이가 울면서 엄마, 서울에 있고 싶어라고 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시골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 명숙이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 이것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시골 생활 8개월째. 아침 4시에 일어나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 오늘 명숙이가 엄마,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었다. 아니다. 엄마는 괜찮다라고 대답했다. 사실은 너무 힘들다.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아프고 밤에는 눈물이 난다. 하지만 명숙이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이 아이가 엄마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 1990년 3월 15일. 명숙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아니지만 지방사범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명숙이는 엄마가 고생하실까봐 서울대는 포기했다고 했다. 가슴이 미어진다. 이 아이가 나 때문에 꿈을 접었구나.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다. 1995년 7월 20일.
진우가 결혼한다고 한다. 며느리를 만났는데 서울에서 자란 세련된 여자다. 며느리가 나를 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촌스러워 보였을 것이다. 미안하다,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예물도 제대로 못 해줬다.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50만 원짜리 금반지 한 쌍이 전부였다. 며느리 친정에서는 2천만 원어치 예물을 주셨다고 한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 2000년 9월 1일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다. 정말 예쁜 아기다. 병문안을 갔는데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내 옷차림이 초라해서였을 것이다. 빨리 나왔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2010년 1월 1일 새해 첫날 빚이 이제 3억 남았다. 25년 만에 12억을 갚았다. 몸은 너무 힘들다. 이제 75세인데 아직도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하지만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2015년 12월 31일 드디어 다 갚았다. 30년 만이다. 오늘 마지막 3천만 원을 입금했다. 15억, 30년, 내 청춘, 내 커리어, 내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명숙이에게 말해도 될까? 진우에게 말해도 될까?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자식들이 미안해할 것이다. 짐이 될 것이다. 그냥 조용히 살다 가자. 이것이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옳게 엄마는 우리한테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 안 하셨어.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셨어. 언니,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촌스럽다, 부끄럽다,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낫다. 그 말들이 시어머니의 가슴에 어떻게 박혔을까요? 30년을 희생하며 사신 분께 저는 상처만 드린 겁니다. 옳게, 더 봐. 이건 엄마가 우리한테 남기신 편지야. 신우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명수가, 진우야, 그리고 사랑하는 며느리 지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깨어나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먼저 말하고 싶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30년 전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너희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15억의 빚을 졌고 나는 내 커리어를 버리고 시골로 왔다. 후회하느냐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명수가, 너는 엄마의 꿈이었다. 내가 대학에 가는 걸 보는 것이 엄마의 유일한 기쁨이었어. 진우야, 너는 엄마의 힘이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며 엄마는 버틸 수 있었단다. 그리고 며느리 지혜에게 미안하다. 너에게 자랑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았다. 친정에 데려가기 싫어하는 것도,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들었다. 하지만 내를 탓하지 않는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평생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사랑한다. 나의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도.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멈출 수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신우이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나온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기록,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시어머니의 땀과 눈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며느리 인저에 대해 쓰신 부분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1995년 10월 10일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린 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진우의 여자친구 지혜를 만났다. 정말 예쁘고 교양 있는 여자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집안 출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다. 아마도 내 낡은 옷과 사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며느리의 어머니도 오셨는데 우리 집을 둘러보시며 살짝 미간을 찌푸리셨다. 마음이 아프다. 진우가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시어머니인 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진우에게 말했다. 아들아, 엄마는 결혼식 때 조용히 있을게. 엄마 때문에 여자친구네 가족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진우는 울면서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결혼식 때 정말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996년 5월 20일 제 결혼식 날의 일기. 오늘 진우가 결혼했다. 결혼식장은 서울의 고급 호텔이었다. 나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지혜네 친척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 나는 명숙이가 사준 검은색 정장을 입었는데 그래도 너무 초라해 보였다. 예물은 50만 원짜리 금반지가 전부였다. 지혜네에서는 2천만 원어치를 주셨다. 사돈 어른께서 사돈댁은 예물을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라고 물으셨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대답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진우와 지혜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됐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를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저는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나갔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시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8월 15일. 오늘 추석이다. 지혜네 친정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지혜의 어머니 댁은 강남의 큰 아파트였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집이었다. 나는 작업복밖에 없어서 그것을 입고 갔는데 지혜가 현관에서 어머니, 옷 좀 갈아입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지 못했다. 친정 식구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진짜 진우 어머니야? 시골 사람 같네. 빨리 나오고 싶었다. 지혜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했었고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2003년 1월 1일 새해 첫날 빚이 이제 7억 남았다. 18년 만에 8억을 갚았다. 몸이 너무 힘들다.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다. 그냥 파스를 붙이고 참는다. 어제 진우가 전화해서 엄마, 명절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다.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들렸다. 에이, 집이 좁은데 어떡해. 괜찮다고 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사실은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였다. 2007년 9월 1일 손녀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입학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10만 원밖에 못 줬다. 지혜가 전화로 어머니, 이것밖에 못 주세요 라고 했다. 다른 할머니들은 몇백만 원씩 주신대요. 죄송하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혜는 차가운 목소리로 네, 알았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이에게 미안하다. 좋은 할머니가 되지 못해서. 저는 그 전화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고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마지막 빚을 갚은 날 드디어 끝났다. 30년
내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 나는 이제 78세다. 젊은 시절의 꿈, 커리어, 자존심, 모든 것을 버리고 30년을 살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자식들이 잘 자라줬고 손녀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다만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했다. 지혜는 나를 부끄러워한다. 나도 안다. 명절 때마다 일부러 늦게 오고 친정에 나를 데려가지 않고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들었다. 하지만 탓하지 않는다. 지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나는 정말로 촌스럽고 가난하고 무식해 보이니까. 어머니, 저는 일기장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요양원 이야기하는 것도. 옳게 신우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어.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어. 우리는 일기장을 마저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달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요즘 머리가 자꾸 아프다. 가끔 어지럽기도 하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안 간다. 어제 지혜한테 전화했다. 목소리만 듣고 싶어서. 하지만 지혜는 바쁘다며 금방 끊었다. 괜찮다. 며느리도 바쁘니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지혜에게 말하고 싶다. 며느리, 미안하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나도 평생 최선을 다했단다. 부디 이해해줘. 하지만 그 말을 할 용기가 없다. 지혜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신우이가 저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어머니의 일기장과 사진들을 모두 챙겨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저는 남편에게 졸업사진과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어머니는 30년 동안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 우리 세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간호사님이 급하게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님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간호사님의 말에 우리는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깨어나셨다니. 정말이에요? 정말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30분 전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면회할 수 있나요? 신우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한 분씩 5분만 들어가세요. 환자분이 많이 피곤하시니까요. 남편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날 알아보셨어. 다음은 신우이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옳게. 들어가 봐.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으셨지만 여전히 많은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계셨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눈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마를 그 손등에 대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서울대 나오신 것도, 대기업 임원이셨던 것도, 30년 동안 빚을 갚으신 것도, 그런 걸 알아서 뭐하니? 시어머니가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알아야 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촌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요양원에 가시라고까지 했어요. 괜찮다. 며느리, 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 당연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어요. 저는 멈출 수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사셨을 시어머니의 아픔이, 제가 드린 상처가 모두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야, 고개 들어봐.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좋은 시어머니 못 돼서. 아니에요. 어머니는 최고의 시어머니세요. 제가 나쁜 며느리였어요. 아니야. 너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시어머니가 약하게 웃으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며느리,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네, 어머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라. 체면 때문에 불행하지 마. 어머니, 엄마는 체면 때문에 평생 내 모습을 숨기고 살았어. 그게 후회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는 당당하게 살 거야.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거야. 어머니, 이제라도 당당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제가 모든 사람한테 말할게요. 우리 시어머니가 서울대 수석 출신이시고 대기업 임원이셨고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가장 훌륭한 분이시라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정말 고맙다. 그 순간 간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피곤해하세요.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자랑할게요. 나도 사랑한다. 내 며느리. 그 후 3개월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시어머니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빚을 3개월 만에 갚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회복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저는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니다, 며느리. 엄마는 시골집이 편해. 안 돼요. 어머니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셔야 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을 예쁘게 꾸며드렸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시어머니를 자랑했습니다. 친정에 갔을 때도, 동창회에서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우리 시어머니는 서울대 출신이세요. 70년대에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의 졸업 사진과 잡지 기사를 보여주자 모두들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분이 어머님이세요? 네. 그리고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친정어머니께서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지혜야, 내가 사돈 어른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 네, 엄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시어머니께 예쁜 한복을 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입고 친정 가요. 아이고, 이런 비싼 옷을. 어머니는 이런 옷을 입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추석 당일, 시어머니와 함께 친정에 갔습니다. 한복을 입으신 시어머니는 정말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이셨습니다. 친정에서 친척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우리 시어머니세요.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하셨고 70년대 대한제약 기획이사셨던 분이에요. 친척들이 모두 놀라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걔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제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6개월 후,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제목은 30년의 침묵,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책에는 시어머니의 일기, 사진, 그리고 제 반성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제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 책을 읽고 우리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편지가 왔고 저는 그 편지들을 시어머니와 함께 읽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무대에 오른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78세이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용기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요. 청중석에서 딸 서연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아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서연이는 요즘 할머니와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할머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진짜 멋있어요. 70년대에 여성 임원이셨대요. 대한민국 여성 리더의 선구자, 샵할머니 자랑, 샵롤 모델. 서연이의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남겼습니다. 1년 후,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가 다니셨던 학교예요? 그래, 50년 만에 와보는구나. 시어머니는 캠퍼스를 걸으며 젊은 시절을 회상하셨습니다. 저기가 내가 공부하던 도서관이고 저기가 내가 첫 발표를 했던 강의실이야. 우리는 시어머니의 옛날 사진을 찾아 같은 장소에서 재현 사진을 찍었습니다. 5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옷은 달랐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똑같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하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내 모습을 이제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 어머니,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 있으세요?
글쎄, 이 나이에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젊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사실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긴 해. 뭔데요? 젊은 여성들한테 강연을 하고 싶어.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힘을 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다음 달부터 시어머니는 여러 대학과 기업에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제목은 70년대 여성 임원이 살아온 길, 그리고 30년의 침묵이었습니다. 첫 강연이 있던 날, 저와 남편, 서연이, 시누이 모두가 함께 갔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오르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떨리셨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79세이고 50년 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 대기업 최연소 여성 임원,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 30년간 빚을 갚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한 이야기. 저는 30년 동안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촌스러운 시골 아줌마로 살았죠. 왜냐하면 며느리에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제 며느리는 처음에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셨고 저는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모습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께 가까와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제라도 잘해드려야겠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서연이, 그리고 저. 거실 벽에는 시어머니의 서울대 졸업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한제약 임원 시절 사진, 그리고 여성동화 표지 사진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요. 서연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멋진 여자란다.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니까 엄마도 멋있어요. 용기 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책까지 내셨잖아요. 서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여보, 당신이 가장 큰 용기를 낸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응.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내 며느리가 날 자랑스럽게 생각해주고, 손녀가 날 존경해주고, 아들이 날 사랑해주니까.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지혜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20년간 항상 며느리라고만 부르시던 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감사해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둬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후, 시어머니의 80세 생신이었습니다. 저희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시어머니의 옛 동료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특히 대한제약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오셨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순자야, 50년 만이네. 박 이사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70대, 80대가 된 옛 동료들이 시어머니와 포옹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그때 자네가 갑자기 사라져서 우리 다들 걱정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자네는 정말 우리의 롤모델이었어. 최연소 여성 임원이었잖아. 자네가 CEO가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법이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가족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연회장 스크린에는 시어머니의 일생을 담은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대한제약 임원 시절 사진, 시골에서 일하시는 모습,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모습. 박순자 여사님은 1946년생으로 1976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1980년 대한제약 기획이사로 승진하셨고 당시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임원이셨습니다. 1985년 가족의 위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2024년 며느리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고 현재는 여성 리더십 강연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상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소원을 빌고 초를 끄세요. 소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그래도 빌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초를 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원 빌으셨어요? 비밀이야. 시어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오늘 소원 뭐 빌었는지 알려줄까? 네, 어머니,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빌었어.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 어머니, 100살이라니. 아직 20년이나 남았는데요? 응. 20년 동안 내 며느리랑, 내 손녀랑, 내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어머니, 꼭 100살까지 사세요. 아니, 120살까지 사세요. 하하. 그건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시어머니는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셨습니다. 여전히 강연을 다니시고 책도 한 권 더 내셨습니다. 제목은 80살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강연 투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연하시면 제가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촌스럽고 가난해 보이셨거든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희생을 보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깨닫고 용기 내서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며느리들이 다가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시어머니한테 미안해졌어요. 집에 가서 시어머니께 사과드려야겠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느 봄날 오후, 시어머니와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지혜야, 너 덕분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너 알아?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 이 며느리는 나를 힘들게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정말요? 응. 너무 세련되고 도시적이어서 시골 출신인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 맞았네요. 어머니, 직감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야, 너는 변했어. 아니,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마음을 찾은 거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아니야. 너 스스로가 변한 거야. 용기를 낸 거고, 벤치에 앉아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 30년을 숨기고 살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정말 당당하게 살았어. 앞으로도 계속 당당하게 사세요. 응. 그리고 지혜야, 너도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때 바람이 불어벗고 꽃잎들이 우리에게 날아왔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지혜야, 고맙다. 너를 며느리로 만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만나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그 봄날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사랑과 행복뿐이었습니다.